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신의 성격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힘든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성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들러 성격 상담소입니다. 지은이는 기시미치로, 옮긴이는 이영미, 펴낸 곳은 생각의 날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하지요. 나는 너무 화가 잘 나. 너무 소심해서 말하기가 힘들어. 성격을 싹 뜯어고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일본 아들러 심리학회가 인정한 유능한 카운슬러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출간하여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요. 이번에 출간된 아들러 성격 상담소에서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이 책은 총 6장에 걸쳐 허영심, 질투, 미움, 소극적 성격, 불안함, 두려움, 쾌활함, 완고함, 기분파, 화, 슬픔, 수치심, 태어난 순서에 따른 성격 차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서술합니다. 이론과 함께 3당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물도 많고 화가 날 일도 슬프게 느껴지곤 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슬픔도 화와 같이 폭발이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화처럼 상대역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고발자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를 봉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슬픔은 하소연과 쌍이 되어 누군가의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결국 슬픔은 상대를 힘들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던 문제들을 짚어보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 자신의 성격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런 자신을 이해하고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성격을 바꿔보고 싶은 분이나 타인의 성격에 대해 잘 대처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들러 성격 상담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성격,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심. 나는 허영심이 강하다, 허세를 부리는 성격이다 싶은 사람은 스스로와 비교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허영심이란 한마디로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저 위로 향하는 선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곳에서 아들러는 저 위로 향하는 선을 우월성 추구라고 표현했다. 둘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열등감이라고 표현했다. 아들러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월성 추구와 열등감은 표리 관계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라는 한정사가 붙는 우월성 추구에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집어던지던 소년의 이야기였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뒤에서 칠판 지우개를 집어던졌다. 그런 행동을 일삼아서 교장 선생님이 소년을 몇 번이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칠판 지우개 던지기는 계속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아들러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의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 계속 칠판 지우개를 던지네요. 여기에 아들려는 이렇게 답했다.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진다고 주의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더더욱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그 소년과의 상담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당시에는 이런 상담 방식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들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 관해 생각한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으리라고 주장했다. 아들러는 소년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학생은 몇 살이지? 10살이요. 10살? 10살 치고는 작은 편 아닌가? 도발적인 말이다. 소년도 발끈해서 아들러를 노려보았다. 나를 좀 보렴. 나도 40살 치고는 작은 편이지? 아들러의 덩치가 작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러는 어휘를 신중하게 고르며 이렇게 표현했다. 몸집이 작은 우리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칠판 지우개를 던졌지? 아들러는 몸집이 작은 너라고 하지 않았다. 소녀는 눈을 내리깐 채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자, 나를 보렴. 내가 뭘 하고 있지? 아들러가 소년 앞에서 까치발을 디뎠다. 까치발을 디뎌서 몸을 부풀렸다가 다시 힘을 빼고 원래대로 섰다. 소년에게 말하는 동안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겠지? 소년이 올려다보자 아들러는 이렇게 설명했다. 너는 실제보다 크고 세 보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그러니까 권위에 반항해야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권위란 선생님이나 학교일 것이다.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져서라도 이것이 바로 허영심의 한예다. 실제 모습보다 크고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는 것. 아들러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저 위로 향하는 선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때 드러나는 우월성 추구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상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실제보다 커 보이려 까치발을 디딤으로써 성공과 우월성을 얻으려는 심리는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남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우월감을 느끼려는 이유. 또 다른 예도 있다. 아들러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버딘 대학에서 나흘간의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다. 67살의 아들러는 이 나흘 동안의 강의를 끝낸 후 심근경색으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생애 마지막 한때를 에버딘 대학에서 보낸 셈이다. 에버딘 대학에서 맞은 첫째 날 저녁이었다. 아들러를 초청한 에버딘 대학에서 인사하러 온 렉스나이트 교수와 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은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이 심리학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두 분 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아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내가 심리학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이렇게 묻는 것이다. 선생님은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중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알 리가 없다. 심리학자라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과연 그런 질문을 던진 학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상대방, 즉 나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아들러는 이것을 가치 저감 경향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실제로 뛰어나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월감을 얻고자 한다. 아들러는 이런 경향을 가치 저감 경향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중인지 아시겠죠? 이 질문에 내 대답은 한결같다. 아니,
나는 학생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럼 학생은 거의 경멸에 가까운 표정을 짓는다. 지금껏 나는 이따금 그런 경험을 해왔다. 불쑥 다가와서 두 분 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아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말했다니 에버딘의 그 청년도 같이 저감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이트 교수는 매우 당황했지만 아들러는 그 젊은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자네에 관해 한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듯한데 자네는 허영심이 매우 강하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낯선 두 사람이 있는 소파로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은 허영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 아닐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몹시 신경 쓴다. 아들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청년의 허영심을 꿰뚫어 봤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의 이면에는 극심한 열등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려 드는 것이다. 질투가 심한 성격,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나약함.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고로 질투 역시 공격적인 성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다른 형제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야심의 감정과 더불어 질투도 자기 안에서 발전시키며 그럼으로써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형제관계는 우리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손녀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실감했다. 큰손녀는 갑자기 태어난 남동생에게 부모를 빼앗긴 심정이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남동생이 나타나더니 자신에게도 넌 이제 누나야 라며 급작스럽게 자립을 재촉하니 말이다. 이럴 때 동생에게 질투의 감정이 피어나면서 매우 강렬한 경쟁 관계의 싹이 자라난다. 첫째는 자기보다 다른 형제가 더 사랑받는 것 같을 때 특히 질투하는데 이른바 왕자 폐위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러의 표현을 빌리면 질투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나약함이다. 자신 있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다. 상대를 자기 곁에 못 붙들어 둘까봐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형제들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으면 부모의 애정이 자기 아닌 다른 형제에게 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 격렬한 질투심을 느낀다. 이것은 어른들의 연애에서 볼 수 있는 질투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다. 질투와 선망의 차이. 야심이라는 단어로 허영심의 부정적인 어감을 살짝 누그러뜨림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강의에서 질투 대신 선망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느 정도 선망하는 마음이 있다. 약간 있는 정도면 해를 끼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다. 그러나 선망은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선망으로 말미암아 이를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선망은 무익한 감정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선망은 너그럽게 봐줘야 할 것이다. 경쟁자와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저렇게 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람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해로울 것이 없다. 그 사람의 존재 덕에 의혹이 생긴다면 오히려 허용해도 괜찮다고 아들러는 생각했다. 대학의 그리스 철학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놀라울 정도로 우수한 동료들의 존재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연구실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여럿 있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선배들처럼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문헌을 현대어처럼 술술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선망이었다. 자신감이 없어서 질투하는 것일까요? 저는 질투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점이 괴롭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자신감 부족이 질투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상대의 마음이 나한테서 멀어져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붙잡아 두려고 하겠죠. 마음이 그런 상태일 때는 상대에게서 예상을 뒷받침하는 듯한 말과 행동만 보입니다. 스스로를 불신하면 상대의 모든 행동이 조만간 떠나버리리라는 확신을 뒷받침하는 언행으로 비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라난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가 이런 나를 받아들여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온전히 상대에게 맡길 것. 사랑받기 위해 상대의 기대를 채워준다고 한들 그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은 상대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쉽게 불안해지는 성격. 왜 불안할까? 주변 세계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드물지 않게 불안의 특징이 발견된다. 아들러는 여기에서도 적대적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그것은 인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삶과 성과를 얻을 만한 행동의 기초를 획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두려움이 인간 생활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를테면 대인관계 같은 인생의 난제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감정을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려는 결심의 버팀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유대가 없으면 관계 때문에 생기는 마찰도 없으니 더 살기 쉽고 편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면 애당초 행복한 삶은 불가능해진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들러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고민하라고 권유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지금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고 있다. 인간의 불안은 개인을 공동체와 연결하는 유대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자기가 타인과 섞여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불안 없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매우 구체적인 제안이다. 자기가 타인과 섞여 있다고 의식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현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터넷상의 공동체에서라도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고 있다. 고립되어 있더라도孤独하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연대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도 엄마와 연대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아니다.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강요함으로써 얻어지는 연대는 참된 연대가 아니다. 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는 진정한 연대라고 할 수 없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아들러 성격 상담소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대학교 신입생 때가 떠올랐어요.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과에 한 명도 없어서 그전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말없고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었고 조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격을 바꾸려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런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선택하는 용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할 힌트 얻으셨길 바라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